자, 오늘은요. 자, 오늘은 우리 EBS 단기 특강에서 9강 사회지문이잖아요. 사회지문의 7에서 10번 이거 환율에 관한 이야기 합시다. 이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고요. 특히 지금 우리 하기 전에 요거 발음부터 해볼게요. 환율이 아니고 환율이에요. 여기서 쓸데없이 니은이 더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우린 이거를 환율 이렇게 읽으면 딱 좋습니다. 환율이야, 환율.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두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경제의 현 위치와 국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통화 간 교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느 비율로 바꿔주느냐. 경제의 현 위치와 국력, 그러니까 이게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우리는 국력이 세다, 우리 국력이 약하다, 우리 위치가 높다,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거. 교환 비율 자체가 두 통화 간의 상대 가격이에요. 요 교환 비율은 상대 가격이란 말이지. 원화 가치가 오르면 환율은 내려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가지면 굳이 우리가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내리는 거고요. 원화 가치가 내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환율은 많이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환율은 오르게 되는 건데, 원화 가치의 상승은 경제 성장세가 강력하고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환 비율을 한번 예를 더 확실하게 칠판에 써보면요. 우리의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한다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야.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건 그래서 어떤 걸 의미하느냐.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경제 성장세가 강력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대외 건전성? 이거 다른 나라한테 뭔가 빌려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용도를 따지거나 그런 걸 대외 건전성이라고 하는데, 그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거. 근데 거기 지금 책에 뭐라고 나왔죠? 방증이라고 하잖아. 방증은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알겠지만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준다는 게 보통 방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성장세가 아직은 괜찮구나. 우리 건전성도 양호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가능한 거야. 환율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실시간으로 변동하는데 이러한 환율 변동을 설명 이론을 환율 결정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은요. 환율 결정 이론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런 글이라고 보면 돼요. 환율 결정 이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물일가 법칙에 근거한 구매력 평가설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글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구매력 평가설. 요거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되겠구나. 다시. 요거는 뭐냐면 환율 결정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결정 이론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다. 구매력 평가설. 그럼 이쪽은 칠판 좀 아껴야 되니까 지웁시다. 지우고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국가 간의 통화의 교환 비율은 장기적으로는 각국 통화의 상대적 구매력을 반영한 수준 결정 이론으로 자유로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동일한 재화 시장 가격은 나라에 상관없이 똑같다는 일물일가 법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구매력 평가설에서 전제로 깔고 있는 거는
일물일가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 똑같은 물건이 있다면 가격은 같다. 이게 일물일가 법칙이거든요. 요 일물일가 법칙을 가지고 바탕에 깔고 구매력 평가서를 지금 뭐 이론의 전개에 나가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봐봐요. 이거 좀 말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나라를 불문하고 표준화된 제품을 제공하는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가, 그래서 빅맥 지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4달러에 팔리고 한국에서 4,000원에 팔리게 되면 일물일가 법칙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는데, 원달러 실질 환율은 1,000원이 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봐요. 미국에서는 4달러고 한국에서는 4,000원이면 이게 같은 거잖아.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같은 거니까 4달러하고 4,000원이에요. 그럼 요거를 활용하면 1달러를 주면 1,000원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목 환율이 1,200원이라면 일몰일가 법칙에 반하게 되고요. 구매력 평가서에 따라 원하는 약 16.7%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헷갈리니까 자 보세요. 어딘가 적어놔. 자, 실질 환율은 저희 밑에 여기 봐봐요. 여기 뜻 있는데 두 나라 사이의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 비율이라고 돼 있잖아. 자, 요거는 이렇게 봐요. 물건 교환 비율을 따질 때,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실질 환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명목 환율은 거기 써 있잖아.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세 교환 비율. 그래서 직접적으로 돈 가지고 바꾸는 거, 화폐 교환 비율을 명목 환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하는 거 다시 봐봐요. 지금 이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뭘로 따진 거예요? 빅맥 가지고 따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물건이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실질 환율이란 말이지. 근데 같은 시기에 거기 써 있는 거 있잖아. 같은 시기에 명목 환율이 만약에 같은 시기에 화폐 간의 환율이 1,200원이라면 봐봐요. 무슨 얘기지? 쉽게 생각해봐. 우리가 빅맥을 바꿀 때는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빅맥을 바꿀 땐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국가와 국가 간에 실제로 돈을 바꾸는 화폐 교환 비율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에 있는 빅맥을 살 때는 1,200원이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라. 이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막 우기는 거지. 아니야, 1,000원 갖고 안 되고 니네 1,200원 가져와. 왜? 화폐 교환 비율은 우리가 1,200원, 1달러가 1,200원 결정돼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가 돈을 더 줘야 하는 거지. 더 줘야 하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그렇게 많은 평가를 못 받는 거죠. 거기 물론 16.7%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는 저평가되었다는 것만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화는 저평가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환율이 1,000원이고 명목 환율이 만약에 1,200원이라면 우리는 저평가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예요. 두 나라에서 재화, 물건의 가격이 다르다면 차익 거래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완전 똑같으면 그냥 사고 파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는 4달러 드는데 우리는 3,000원이면 된다. 빅맥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잔뜩 사서 여기 가서 팔면 3,000원 주고 사서 4달러에 팔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명목 환율이라고 쳐도 3,000원에 사면 내가 4달러. 그러니까 요거를 바꿔주면 내가 1,200원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 1달러가. 그러니까
1200원을 주면 1달러를 주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해도 내가 여기 서서 여기에 팔아도 큰 차익이 생길 거라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헷갈리니까 4라고 써놓을게요. 이를 겨냥한 무역거래가 발생해서 결국 환율은 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군데로 모이는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세금이나 거래비용 등이 있어서 일물일가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국제무역의 교역제에서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야. 여기 지었던 일물일가 법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적용될 수도 있는데 목욕탕이나 미용실 서비스업은 이런 비교역제, 비교역제가 아니라 교역제가 아닌 거 또 볼게요. 교역제는 실제 물건을 생각하면 되고 비교역제 이거는 서비스업을 예를 들면 되고 이런 비교역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얘기 계속할게요. 특정 시점의 환율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는 환율이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이거를 보고자 만든 이론이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평가하는 그게 목적인 이론이에요. 봐봐요. 물가가 오르면 화폐 구매력은 줄어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것도 이쪽에 쓸게요. 오늘 칠판이 좀 작아서 계속 좀 지웁시다. 헷갈리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고, 다시. 물가가 상승하면 구매력은 떨어져요. 금융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화폐 자체를 보유하거나 은행에 예치하면 액면의 변화는 미미하지만 물가는 큰 폭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봐요. 만약에 지금 라면 하나가 1,000원이다. 2020년 기준으로. 근데 물가가 막 올라서 나중에 라면이 1,500원이 됐다. 그게 2022년이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분명히 1,000원만 가지고서도 라면 한 개를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1,000원 가지고는 라면 한 개가 안 된다고. 적어도 한 개보다는 적은 걸 살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1,000원이지만 이때는 1,000원으로 한 개를 사고요. 이때는 1,000원으로 한 개를 못 사요. 그래서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야. 만약에 물가가 그대로야. 그러면 똑같겠죠? 근데 물가가 하락해. 물가 하락은 물론 쉽진 않은데 물가가 내려가? 그래서 만약에 800원이 돼? 그러면 하나보다 더 사겠지? 그럼 구매력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따라서 화폐를 금융자산 활용한 사람들이 늘어난다. 자, 그러면 이게 내가 돈을 가지고 있게 되면 화폐를 금융자산으로 활용한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앞서 말한 빅맥 햄버거에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써볼게요. 다 지우고 다시 요것만 남겨놓고요. 봐요. 어딨냐. 지금 환율이 1,000원이에요. 현재 환율이 1,000원이야. 그 다음에 1년간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25%. 미국은 25%의 인플레이션, 한국은 50%. 한국은 50%의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빅맥 햄버거는 5달러에 팔리고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미국은 4달러였잖아. 미국은 4달러였고 우리는 4,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5달러로 빅맥이 오른다고. 그 다음에 한국은 반이 올라야 돼요. 그래서 6,000원이라고.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달랐을 때, 그러니까 없었을 때는 이게 똑같았는데 이제 미국은 25%가 인플레이션 생기고 한국은 50%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반영하면 미국은 빅맥이 5달러가 되고요. 한국은 빅맥이 6,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물일가 법칙에 따라 1년 뒤에도 이 두 가격은 같아요. 그러니까 일물일가 법칙에 따르면 빅맥 하나와 빅맥 하나는 똑같아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1달러가
1,200원이 된다고. 근데 이게 뭐죠? 물건을 판매하는 거니까 실질 환율이잖아요. 달러 원 환율은 1,200원이 된다. 이는 물가 상승분만큼, 그러니까 봐봐. 이 차이가 25%포인트만큼 차이가 나잖아. 우리께. 물가가 오르니까 분명히 이때는 1,000원이었는데 환율이 1,200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생겼지.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의 구매력은 떨어진 겁니다. 거기 봐요. 이는 물가 상승분만큼 원화의 구매력이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양국의 인플레이션 차이에 따라 환율이 변한 것이 된다. 달리 말하면 한국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질수록, 예를 들어 50, 우리가 더 높아졌잖아. 미국도 물론 올랐지만 우린 더 올랐잖아요. 우리가 더 올라질수록 원화의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짐으로, 구매력은 떨어졌어요. 구매력은 하락이야. 여기 있잖아. 물가가 올랐더니 구매력이 떨어졌잖아. 추후 환율이 인상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오르면, 미국보다 더 오르게 되면, 똑같이 오르면 관계없지만 물가가 이렇게 더 심하게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환율도 오를 것이고요. 우리의 구매력은 하락할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다고.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 구매력 평가서의 목적은 뭐예요? 단순하게 환율 예측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인플레이션이 더 높이, 더 크게 발생하니까 우리의 구매력이 떨어지더라. 물가는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심하고 우리의 구매력은 내려가고 환율은 오르고,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이에요. 생산성도 장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자, 이 앞에 것까지는 인플레이션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번에 생산성 또 지워볼게요. 생산성도 장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임금이 10% 상승하면, 자, 임금이 10% 상승을 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20% 올랐다면,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생산이 가능하다면 돈은 많이 줘야 되지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야. 노동자들이.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 원가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산 원가 감소하죠? 돈이 덜 드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주더라도 더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가는 줄어요. 이득이지? 생산자 입장에서 이득이잖아요. 기업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물건의 가격을 낮출 수 있지. 낮추게 돼요. 싸게 팔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임금이 10% 인상이 되었는데, 자, 똑같이 쓸게요. 임금이 10% 인상이 되었는데 생산성이 5%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 달에 인건비는 늘어나서 생산 원가가 증가하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손해는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고.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거예요. 기업은 가격을 올리게 되고요. 물가를 끌어올린다. 이게 그래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콩나물이 1,000원이야. 지금 2,000원이 돼. 아니면 내가 자동차가 지금 1,000만 원이야. 2,000만 원이 돼. 그럼 내가 그거를 사게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물가가 올랐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스마트폰 공장이 한국과 미국에 각각 있는데 다른 모든 조건을 갖고 한국에서는 인건비가 100원, 미국은 1,000원. 스마트폰 가격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스마트폰 가격 같은 경우에 미국이 생산비가 1,000원, 한국은 100원. 그럼 적어도 900원의 차이만큼 한국에서는 싸게 팔 수 있죠. 이게 그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훨씬 싸게 책정되고 소비자는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것이다. 그럼 미국에서도 그럼 우리 한국에서 사볼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한국의 스마트폰을 사기 원할 수요가 증가해. 그럼 얘네가 싸. 한국이 더 저렴해. 그럼 한국에서 사려고 해. 그럼 뭐가 필요해요? 원화가 필요해.
이게 뭐예요? 원화 수요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원화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럼 원화 가치가 오르고 달러화 가치는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오르고 달러화 가치는 내려가게 된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해당국 통화 가치가 오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건비가 좀 저렴하니까 원가가 감소된 거고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해당 나라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더라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국제수지접근법, 자산시장접근법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환율 예측은 당연히 움직임 설득력한 설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히 판단이 안 돼요. 되게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우리 거기 첫 단락에 네 번째로 얘기했죠. 복합적으로 작용 실시간 변동하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면 예측을 하면 그에 맞게 위험성이 생기고 리스크 같은 게 생기면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생산성을 높이면 된다고. 생산성을 높이는 거는 임금을 높이면 더 높일 수도 있지만 임금을 낮출 수도 있잖아. 생산 원가를 감소하면 되는 거니까 가격을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자들이나 아니면 기업 관리자들이 이런 걸 다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구매력 평가설, 그 다음에 생산성 이런 거. 자, 문제 볼게요. 7번.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거를 물어보잖아요. 분명히 이 글에는 변화 과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은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상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거는 환율이에요. 환율이 변화하는 과정을 얘기하지는 않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환율을 설명하는 건 맞지만 환율이 이렇게 변화해. 선생님 근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변한다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변화 과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위한 거고 흐름을 보는 거니까. 전문가의 견해 안 나오죠. 예외적인 현상 같은 거 안 나오죠. 자, 4번에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구매력 평가설. 그 다음 구체적인 사례. 빅맥. 4번이 답이에요. 다양한 사례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공통점을 추출, 심지어 새로운 이론 도출.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4번이 답이야. 자, 8번.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구매력 평가설은 특정 시점에 환율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아니야. 여기 나와 있었잖아. 여기. 구매력 평가설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 아니죠. 환율이 떨어지는 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이게 몇 번 전에 지운 거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낮아지면 구매력은 오를 겁니다. 내가 1,000원 가지고 라면을 전에는 하나 샀는데 물가가 내려가면 라면이 싸지잖아요. 그럼 1,000원 가지고 하나 반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구매력은 올라가게 돼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를 은행에 보관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아니지. 굳이 은행에 넣어봤자 도움될 게 없잖아. 예를 들면 지금 은행 이자가 3%다. 근데 물가는 5%다. 그러면 은행에 맡기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근로자의 생산성이 임금에 비해 증가폭이 크다면 더 많이 생산하면 지웠지만 요거잖아요. 임금이 10%, 생산성이 20% 오르면 원가가 하락한다잖아. 그러니까 8번의 답은 5번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데 잘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9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어디 있습니까? 일물일가 법칙. 서비스업은 적용할 수 없다. 본문에 있었죠? 기억을 적용하기 전에 그래 실제로는 관세, 세금이나 운송 비용이 포함될 수 있고요. 3번. 환율이 1,200원일 때 미국 20달러 운동화가 서울에서 3만 원이라면 기억에 반한다. 봐봐요. 환율이 1,200원이에요. 이게 1달러야. 이거는 원이고 미국에선 20달러예요. 일몰일가 법칙이 적용이 되려면 얼마 이어야 돼요? 곱하면 24,000원이 돼야 되지. 근데 얼마래요? 3만 원이랬죠? 그러니까 반한다 라고 하는 게 맞아. 차익거래를 겨냥한 무역거래는 기억을 볼 때 결과적으로 환율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아니지. 이게 차익을 얻고자 한다면 자꾸 내가 그쪽 가서 살 거 아니냐? 그럼 결국에는 어디서 만날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3만 원이라고 칠게요. 한국에서는 3만 원, 미국에서는 20달러. 그러면 지금 환율은 바꾸면 24,000원이잖아. 그러면 자, 내가 미국에서 사와서 여기에 팔면 어떻게 돼요? 내가 6,000원만큼 이득 볼 거 아니냐.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둘이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4번에 봐. 차익거래를 겨냥한 무역거래는 일물일가 원칙을 볼 때 결과적으로는 환율 격차를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만날 거야. 언젠가는 만날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은 그래 전제로 하죠. 다 똑같은 걸 전제로 하는 거야. 오늘의 핵심인 문제 10번을 볼게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 잘 보세요. 이거 아까 썼던 거. 자, 한국에서는 한국은 6,000원. 그 다음에 미국은 5달러. 그 다음에 명목 환율은, 그러니까 요거는 실질 환율이잖아. 1달러가 1,200원. 이거는 실질 환율. 그 다음에 이때의 명목 환율은 1,000원이에요. 1달러가 1,000원. 자, 이제 해봅시다. 1번. 구매력 평가설에 따르면 이 둘은 같아야 돼요. 이건 같은 거야. 이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는 1,200원이 실질이고 1달러가 1,000원은 명목인데 요게 있으면 되죠? 요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요거면 되는 거 아니냐? 현재 원하는 20% 정도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만큼이 필요해. 다시 쓸게요. 실제로 필요한 게 1,200원. 근데 1,200원을 가져가서 미국의 사람한테 자 줬더니 아니야 우린 1,000원만 있으면 돼. 1,000원만 줘. 이거면 충분. 그럼 어떻게 되죠? 200원만큼 남잖아요? 내 거지 뭐. 그러니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원만큼 고평가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1,000원에 200원이면 20%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200원만큼 훨씬 더 높게 평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실제로 필요한 게 얼마냐? 내가 가서 돌려주는 게 얼마냐? 했더니 누가 남느냐? 만약에 이게 더 부족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 저평가된 거고 이거는 고평가된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1,000원이 딱 맞는데 1,200원 줬더니 200원 거슬러 주더라. 그런 이야기. 1번은 좋아요. 현재 한국의 물가 수준이 높아져 있으므로 원화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태이겠다. 요거 구분하면 돼요. 실제로는 1,200원이 실질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1,000원이 명목 환율이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원화가 고평가된 거잖아. 고평가됐다는 이야기는요. 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돈이 더 든다는 이야기야. 실제로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 내에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원화가 고평가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그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물가가 높다는 이야기고 물가가 높으면 우리의 구매력은 많이 못 사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돈이 원화가 고평가된 거, 우리 물가 수준이 높아져 있어. 우리가 물가가 높아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원래는 요거였는데 훨씬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올랐으면 얼마가 돼야 돼요? 요 기준에 따르면 똑같이 올랐으면 우리는 5,000원이어야 돼. 근데 6,00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올랐지. 더 올랐으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물가가 높다는 이야기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구매력이 하락한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3번. 명목 환율을 적용하면 미국 매장 가격은 5,000원이잖아요. 한국에서 A사 커피 한 잔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가지고 내가 돈을 바꾸면 5,000원이야. 근데 한국에서 6,000원이야. 한 잔을 못 사요. 맞고요. 만약 한국의 인건비 대비 생산성이 미국보다 더 높아진다면 자, 봐봐. 미국 대비 생산성이 더 높아지게 되면 어디를 지울까? 이거 지울게요.
미국 대비 생산성이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원가가 내려간 거잖아? 생산 원가가 내려가니까 물건의 가격을 낮출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가 하락할 거라고.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실질 환율은 더 내려가는 겁니다. 물가가 하락하면 더 내려가는 거야. 봐.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다시 어디 보자.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여기 있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면 이게 덜 오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4,000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질 환율도 내려갈 겁니다. 실질 환율이 내려가는 거야. 이게 해봐. 생산성이 더 높아지면 원가가 내려가요. 그러면 커피 가격을 낮출 수 있죠. 커피 가격을 낮추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싸지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거고,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실질 환율은 내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대충 800원이죠? 이렇게 되면 실질 환율이 더 내려갔지? 내려가게 되면 어디 보자.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의 격차가 줄어들겠다. 아까는 이거 좀 심각하게 했는데, 너무 좀 과하게 했는데, 아까 1200원이었다가 내려갔지? 얘 쪽으로 막 갔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1000원이야. 1200원이야. 이쪽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격차가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다른 재화에도 이 가격 비율이 적용된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로 팔 것이냐? 한국에서 물건을 사서 미국에 팔려는 차익 거래가 성행하겠다. 이러면 손해입니다. 왜? 다시. 원래 6,000원이잖아요. 미국에서는 5달러고 한국은 6,000원이야. 그러면 내가 요 환율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 다시 다 바꿔놓을게요. 그럼 나는 미국에서는 5,000원만 있으면 이걸 살 수 있어. 그럼 5,000원에 사서 한국으로 가져오면 1,000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에 팔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 팔면 1,000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10번의 답은 5번이고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렵거든.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경제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이거 그냥 쭉 한번 풀어보면서 아, 환율이 이런 거구나, 구력평가설이 이런 거구나, 최대한 한번 공부를 하면서 풀어봐요. 그리고 잘 이해 안 되면 질문하러 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11번, 13번 법 얘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